강서 시민공부방 이제 개설을 이렇게 기념해서 이제 강서 시민공부방에서 10월 두 번째 동영상, 전체 횟수로는 제 6회차 이제 동영상 강연을 이제 만드는데요. 이제 주제는 빚이 많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입니다. 이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으로 환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이 빚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빚이 많아지면은 개인이 힘들어지듯이 또 기업도 빚이 많으면은 망할 위험이 높아지죠. 나라도 마찬가지로 빚이 많아지면 나라도 망할 위험이 높다 이거죠. 성장률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참고하실 이제 경제 시평 자료는 13-17 작년에 나왔던 경제 시평입니다. 정부 채무 비율 임계점과 장기 저성장 논쟁이라는 이제 경제 시평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이제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은 이제 2010년에 하버드 대학의 로거프 경제학과 교수하고 라인하트 행정학과 교수 두 사람이 이제 실증 분석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2010년에. 근데 그 논문 주제가 뭐냐면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에 있어서의 경제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Growth in a time of debt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채무가 이렇게 급증하는 시기에 있어서 경제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제목이죠. 이런 논문을 실증 분석한 논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1946년부터 2009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이라고 치면은 거의 한 55년 동안인가요? 55년 동안에 20개국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하고 정부 채무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 55년에 걸쳐서 20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부 채무가 많은 나라, 뭐 조금 많은 나라, 중간 정도의 나라, 적은 나라, 없는 나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부 채무가 많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평균적으로, 정부 채무가 조금 많은 나라에는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이렇게 실증적으로 딱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 뭐였냐면은 정부 채무 비율이 90%를 넘으면, 그러니까 GDP가 100이라고 하면 정부가 진 빚이 90이에요. 그럼 그거 정부 채무 비율이 90%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채무 비율은 이제 GDP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부가 진 빚을 말하죠. 정부가 진 빚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국채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채무 비율이 90%를 넘으면은 그 90%를 넘기 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그런 대로 괜찮게 오다가 정부 채무 비율이 이렇게 90%를 넘어가는 순간 툭 떨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아주 저성장 침체에 빠진다라는 이렇게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런 실증 분석을.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무슨 하버드 대학의 논문식이나 지금 시민공부방에서 하면은 이게 일반 시민들이 무슨 경제 공부는 현실적으로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 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데 재테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줬어요. 이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줬어요. 어떤 충격을 줬냐면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죠. 미국하고 유럽발로 이렇게 위기가 발생했는데, 위기가 발생하니까 어땠습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막는다라고 또는 경기를 살린다라고 막 빚을 쏟아 부어 넣었죠. 정부 채무가 폭증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채무가 2008년 금융위기 나기 전에는 한 7조 달러였습니다. 그렇죠. 9조 달러 정도였어요. 9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17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죠. 넘었죠. 18조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거의 한 8조 9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8조 9조 달러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한국 1년 GDP가 1조 달러 조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7년 가까이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하고 손발까지 해야 되네. 지금 올해까지 포함해서 7년 동안에 한국 GDP에 8개, 9개 되는 빚을 쏟아 부었어요.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한국 경제가 세계 10, 한 3, 4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예요. 그런 정도의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거예요. 미국 연방정부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쏟아 붓고 이제 나니까 2010년에 저 논문이 탁 나왔어요. 측정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 빚이 폭증을 하면, 그래서 90%를 넘어가면은 이게 성장률이 뚝 떨어져 버리더라. 그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빚을 쏟아 부어가지고 경제 성장을 한다 한들 의미가 없잖아요. 빚이 90%를 넘어가 버리면 100% 경기 부양한다고 100%, 120%막 경기를 살린다라고 빚을 쏟아 붓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90%가 한계점이더라 이거예요. 90% 넘어간 순간부터는 아무리 빚을 쏟아 부어도 경제가 성장률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성장에 빠져버리더라 이겁니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빚을 쏟아 부어봐야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저 논문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미국 정치권이나 미국 사회가, 미국 경제계나 이런 데가 전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한쪽은 미국 연방정부하고 민주당, FRB 이런 데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서라도 계속 떠받칠 수밖에 없다. 그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한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야 봐라, 이 논문을 봐라, 이 사람들이 실증 분석을 했는데 빚을 니네들이 아무리 쏟아 부어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나왔지 않냐. 근데 왜 미친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니네들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 미국 지금 연방 정부의 정부 채무 비율은 100%를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방 정부까지 합쳐서는 이렇게 빚이 이렇게 100%를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90%만 넘어가도 효과 없다고 그러는데 니네들 지금 빚을 내서 경기를 떠받친다라고 해봐야 다 헛짓거리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빚을 내서 이렇게 밑빠진 독에 돈 붓기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빚냈던 것을 빚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재정 긴축을 하든지 이렇게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아니면은 돈 지출하는 걸 이렇게 더 줄인다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싸움 난 게 뭡니까? 벼랑 끝 극한 대립을 했죠. 이른바 재정 절벽이라는 말이. 이 논문이 이 싸움을 붙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논문이.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이런 이렇게 경기 부양책, 정부의 빚내서 경기를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논문이 실증 분석을 한 논문이 싸움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만 그랬습니까? 일본은 이미 그 정부 채무 비율이 230%나 90% 2배 반을 넘어가고 있죠. 일본, 유럽도 지금 다들 빚투성이 이제 거의 영국도 90% 넘었죠. 이제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120% 넘어가 있죠. 그리스는 160% 넘어가 있죠.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런 데도 120, 30% 되죠. 영국도 90% 넘었죠. 독일도 지금 85% 이 정도 되죠. 프랑스도 90% 넘어 있죠. 다 지금 걸려 있죠. 그러니까는 저 논문이 딱 나오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이나 영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만히 그냥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빚 내가지고 경기 살린다라고 해봐야 다 헛소용인데 헛짓거리라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에서도 지금
성장을 우선할 거냐, 재정 건전을 우선할 거냐 해서 난리가 나서 했다가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 이미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파탄이 나서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프랑스 이런 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빚이 너무 이제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빚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나라 국채가 막 폭락했잖아요. 수익률이 폭등을 했잖아요. 한때 2012년에. 그래서 또 위기가 올 뻔했잖아요. 채무 위기가. 그래서 그때 전면적으로 긴축 재정으로, 재정 건전화로 선회를 해갔죠. 그러니까 2010년에 저 논문 나오고 나서 이제 유럽이 이른바 재정 위기가 정부 파산 위험이 팍 닥치니까 그게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긴축 내지는 재정 건전화로 선회를 해서 갔죠. 실제로. 그러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저 논문 하나가. 실증 분석 논문 하나가. 근데 작년에 MIT 대학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그 애쉬 폴린이라는 이 두 이제 그 경제학과 이제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이제 애쉬하고 폴린이라는 두 지도 교수가 숙제를 냈어요. 학생들한테, 박사과정 학생한테. 유명한 논문들을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똑같이 분석을 해봐라. 실증 분석을 해봐라 했는데 이 헌던이라는 박사과정 학생이 이 논문을 그대로 이제 로그퍼 라인하트 교수 논문을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렇게 복제판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 학생이 복제판을 만들어 봤는데 결과가 이 두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가 냈던 결론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결론이 안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하버드 대학의 두 교수가 낸 그 발표한 실증 분석 논문이 첫째는 데이터 입력이 잘못 입력됐더라 이거예요. 데이터가 또 빠졌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나라, 작은 나라 이런 나라별로 이렇게 가중치를 고려를 안 해서 단순 평균을 했다 이거예요. 성장률 단순 평균을.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로고프 라인하트 교수가 데이터 입력 오류, 데이터 누락,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모가지 잘리는 겁니다. 모가지 잘리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조작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논문 조작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 학생이 딱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이제 교수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이 두 교수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들이 쓴 데이터를 그대로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확인까지 다 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래서 이제 이 MIT의 이 사람들이 라인하트 로고트에 비판해가지고 정말로 정부 채무가 많으면은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느냐라는 이제 반박을 하는, 말하자면 얘네들 논문이 엉터리다라는, 실증 분석 논문이 엉터리다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2013년에 발표를 해요. 그 2012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미국이 밀렸어요. 공화당한테. 오바마 정부나 민주당이 밀려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때 재정 건전화 합의를 했습니다. 10년 안에 이렇게 재정 건전화 목표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부 채무를 이렇게 깎겠다. 국방비 줄이고 뭐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2012년까지만 해도 밀렸다가 이게 딱 나오고 나니까는 갑자기 또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나와가지고 이렇게 뽀록이 나니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제 결과가 두 개를 이제 하버드 대학하고 MIT의 실증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정부 채무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성장률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정부 채무율이 0%, 빚이 하나도 없는 데서 30%로 세무가 적은 나라.
그다음에 30에서 60%, 약간 있는 나라, 그다음에 60에서 90%좀 많은 나라, 그다음에 이제 90 인계치를 넘어선 90% 이제 90% 이상인 나라 이렇게 크게 네 개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나라를 아까 20개 나라를 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개 나라들을 이제 이 정부 채무 비율에 따라서 시기별로 근데 일본 같으면은 60년대는 15%였다면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80년대는 120%였다면 여기에 들어가죠. 일본은 80년대는 경제 성장률을 분류할 때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개로 나누고 그래서 그 각각의 이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의 평균 성장률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계산을 해서 찍었는데 이 파란색은 하버드 대학에 내놓은 결론이고 실증분석 결론이고 이 주황색은 이제 MIT가 이제 검증을 한 똑같은 데이터 방식을 가지고 실증분석 방법을 가지고 검증을 한 결과치입니다. 보시면은 30%, 60%, 90%까지는 얼추 비슷하죠. 다만 이제 정부 채무가 좀 늘어나면은 하버드대는 약간 줄어드는 모습인데 물론 이제 MIT도 좀 줄긴 했지만 근데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기죠.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데가 90%를 넘어가는 순간 하버드대는 완전히 마이너스로 나와버리죠. 근데 MIT는 2%를 넘는 걸로 여전히 나왔다 이거예요. MIT는. 그러니까 정부 채무 비율이 90%를 넘을 경우에도 MIT가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했던 실증 분석 방법과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크게 물론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하버드대는 9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툭 꺼져버려 가지고 마이너스로 전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채무 비율이 90%가 임계치다 이거예요. 90%를 넘어가면은 아무리 빚을 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도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 성장률을 낸 것이 이거였기 때문에 장기 저성장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예.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나죠. 예. 두 개의 대학에서 이제 그 실증 분석을 한 결과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세가 확 역전이 돼 버렸어요. 2013년에 MIT가 이렇게 내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변명에 급급했죠. 안 잘리려고. 변명에 급죠. 보통 같았으면 잘렸죠. 잘렸죠. 근데 자기들이 이제 이걸 오류다, 미스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고 넘어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쟁이 사실은 경제학의 아주 근본적인 이론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제 논쟁입니다. 경제학의 그 가격 결정 이론에 있어서 요새 가격이라면 뭡니까? 시장에서 사과 하나 사고 팔고 하는데 사과가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또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고 팔고 하는데 주식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그런 가격이죠.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MM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디글리아니 밀러 또는 모딜리아니 밀러의 정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MM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이제 머리 글자를 따가 이게 1950년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나온 것들이죠. 근데 MM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MM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부채 비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부채 비율과, 그러니까 기업의 빚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하고는 기업의 가치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 0%든 100%든 200%든 기업 가치는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빚이 많으면 개인도 힘들고 막 헉헉대죠. 파산하죠. 기업도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경제학의 가격 이론의 토대를 이룹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MM 이론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납득이 안 되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이걸 기업의 가치를 하면 그걸 경제라고 하고 경제 성장이라고 치고 기업의 부채 비율은 정부 채무라고 치면 똑같은 말이 되죠.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채무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정부 채무가 0%든 100%든 200%든 경제 성장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죠. 누구 주장하고 지금 맞죠? 이건 MM 이론은 앞에서 MIT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하버드 주장은 지금 하버드의 이 실증 분석 결과는 이 MM 이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었죠. 경제학의 가격 이론에 아주 그 토대가 되는 이 MM 이론을 부정하는 주장이었죠. 이게 하버드대 실증 분석 결과는. 그러면은 그런 실증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하버드대 두 교수가 이 이론을 정말로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더라면 우리 실증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이건 뭔가 이상한데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90% 넘어가면 이게 성장률이 뚝 떨어져. 이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고 다녔다 이거예요. 강연료도 짭짤하고. 어쨌든 이 MM 이론이 이런 건데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MM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가로축을 도표로 보이는 가로축을 부채 비율이에요. 세로축은 기업 가치예요. 또는 이제 가로축은 경제 성장률, 정부 채무 비율, 세로축은 경제 성장률 이렇게 해도 됩니다. GDP, 기업 가치는 GDP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로고프,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들의 주장은 뭐냐면 부채 비율 또는 정부 채무 비율이 90%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그런 대로 유지를 그대로 해오다가 90%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툭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버드대 교수들의 실증 분석의 주장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근데 MM 이론은 뭐냐면은 정부 채무 비율이 됐든 기업의 부채 비율이 됐든 부채가 0%든 90%든 200%든 기업의 가치나 GDP 성장은 이렇게 변함없이 일정하다 이겁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 빚이 많든 적거든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왔으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분들이니까 질문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제가 만약에 우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한 사람 있는데 어떤 질문을 제가 하냐면 도대체 MM 이론이 주장한 이 두 사람 MM 이론은 왜 기업 가치라는 게 부채 비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을까? 왜? 뭔지는 몰라도 만약에 기업 가치가 부채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라면 예를 들어서 부채가 없을 때는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고 부채가 많을수록 그렇게 떨어진다든 이런 모양을 보이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거꾸로 빚을 내면은 처음에는 빚을 안 냈다가 낼 때는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가 어느 임계점을 지나서는 다시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근원적으로 기업 가치나 경제 성장 GDP는 정부 채무 비율이나 정부 채무나 부채 비율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정부 채무나 부채 비율하고 기업 가치나 그 GDP가 관계가 없다라는 건 기업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기업 가치는 뭔가 별도의 다른 것이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이 기업 가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GDP를 또 다른 무언가가 결정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결정 나는 거고 다른 이런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에서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예? 사람? 인간에 대한 가치. 아니, 관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MM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MM 이론은 도대체 뭘
뭘 주장을, 뭐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MM 이론의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MM 이론 하면은 이제 아비트러지, 재정거래하고 이제 항상 같이 나오는데, MM 이론을 이해를 하려면 이 실물 투자 기회 집합과 증권 투자 기회 집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그 투자 강연에서, 지난 여름에 투자 강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예. 실물 투자 기회 집합과 증권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입니다. 기초입니다.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경제학 공부를 해도 이해 못합니다.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이 실물 투자 기회 집합과 증권 투자 기회 집합이 이제 두 개가 따로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물 투자 기회 집합하고 증권 투자 기회 집합이 뭐냐? 근데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자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푹 떠올라가지고, 내가 이런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PC를 만든다라고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창고에서 이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가 사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여기 그 실물 투자 기회 집합에 들어갑니다. 그럼요. 또 경제가 이렇게 GDP는 뭐죠? 실물 생산 활동이죠. 실질 생산 활동이죠. 그러니까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그 사업 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실질적인 그 경제 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뛰어난 그 수익성이 높은 아주 양질의 그 투자안도 있을 수 있고, 사업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 사업한다는 사업계획서 내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가. 아주 이렇게 우량한 양질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데도 있고, 뭐 중간 정도인 경우도 있고, 뭐 약간인 데도 있고, 엉터리인 것도 천차만별이 있다. 순위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나는 것, 수익률이 뭐 40%, 30%, 20%, 10%, 7%, 8%, 5%, 4%, 3%, 2%, 0%, 뭐 마이너스 이렇게 거짓 엉터리 이렇게 쭉 있겠죠. 이게 이제 실물 투자 기회 집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회사를 차린다라고 해서 당장에 사업이 되냐 이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 돈은 자기가 돈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자기 돈으로 하면 그건 뭐죠? 자기가 자기 회사에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창업자가, 그렇죠. 자기가 100%의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어쨌든 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을 대준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자기가 돈이 있다고 해도 돈이 있는 자기는 이쪽이고 사업의 아이디어는 자기는 이쪽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근데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회사를 차렸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은 이제 증권 투자 기회 집합, 이른바 금융시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안이 있는데 투자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서 이제 여러 투자안들을 이렇게 보고서 비교를 한다 이거예요. 비교를 하고 여기다가 돈을 대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또 뭐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겠죠. 굳이 여기다가만 돈을 대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투자를 해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스티브 잡스한테 스티브 잡스가 발행한 주식을 사줄까? 아니면 채권을 사줄까? 뭐 그런 걸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산다라면은 얼마의 가격에 사줄까? 그런 걸 따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뭘 하는 데입니까? 증권 투자 기회 집합은. 이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을 가격을 매겨주는 데죠. 주식 가격이 이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까?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의 시가는 얼마가 될까? 그랬을 때 내가 얼마의 이 주식을 살까?
이 기업 가치가 얼마고 그래서 나는 이 주식을 얼마에 사면은 내가 1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채권을 얼마에 사면은 내가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계산을 하는 데죠. 가격을 매겨주는 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데죠. 실물투자기회집합이 있어야만 증권투자기회집합의 가격을 매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작동을 하죠. 그렇죠. 물론 얘가 없더라도 서로 빌려주는 경우,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게 하죠. 채권만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빌려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뭐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돈 옆에 아는 사람한테 10,000원 빌려주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냐, 너 사업 계획서 가지고 와,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관계없이 그냥 빌려줄 수 있고 빌려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물투자계집합은 현실 영역이라고 하면 증권투자계집합은 이제 경제학 이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가격을 매겨.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은 뭐냐면 가격 이론이에요. 가격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은 가격 이론인데 가격에 대한 그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얘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얘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가격을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가격은 뭡니까? 여기 실물투자기회집합에 근데 100개 사업안이 있다. 사업계획서가 있다. 100개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 100개 중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딱 사업계획서를 놓고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전체적으로 1번부터 50번까지는 내가 그래도 투자를 해줄 수 있어. 50번째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한 10%야. 근데 51번째는 저게 예상되는 수익률이 4%로 툭 떨어져서 이것은 내가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서 그냥 빌려주는 것만 해도 5% 이자를 받는데 그건 내가 돈을 투자를 해줄 수가 없어. 그 투자를 안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에서 실물투자기회집합이 딱 확정되어 있어야만 가격을 매겨줄 수 있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얘가 확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100개면 100개 속에서 이제 그 100개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그 중에 50개가 투자가 되고 50개는 기각이 되고 50개의 상대적인 가격이 쭉 이렇게 매겨진다 이거예요. 이론이 그렇게 만들어진. 근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뭐 100개였다고 했다가 가격을 매기려고 했더니 갑자기 90개로 줄어버렸다든지 그럼 다시 해야 돼요. 또 반대로 110개가 되면은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얘가 자꾸 변해버리면. 그러니까 경제학 이론은 뭘 가정하냐면 실물투자계집합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스티브 잡스가 누구나 이렇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안들이 이미 다 제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요. 그러면 얘가 확정이 되어버렸죠. 토탈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사업 전체적으로 한 그 가치가 100이라고 치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결정되는 것도 똑같이 100이라는 가격이 매겨져야 되죠. 가치가. 만약에 얘가 100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얘가 90만 매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90만 매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팔겠죠? 저평가하니까 안 팔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90만 매겨졌다라면 빨리 여기서 주식이든 채권을 사놓죠. 사놓고 야 얘가 100이야 하고 막 떠들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때가 살 때다 이거예요. 저평가돼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가 100인데 얘가 110으로 매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으로 매겨놨어요. 응? 예, 빨리 팔아야죠. 이때는 빨리 팔아야죠. 100짜리인데 또는 반대로 얘가 100인데 얘가 9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90에 얘를 사버려요. 사가지고 얘를 그냥 팔아버려요. 90에 얘를 산다는 건 뭐죠? M&A죠.
기업 인수합병이죠. 그러니까 실물 기업을 직접 사버려요. 싸게 사버린 거예요. 사가지고 그 기업을 쪼개버려요. 100 가치만큼 쪼개가지고 그냥 나눠서 땅 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많다. 근데 땅값을 제대로 반영 안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매겨놨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기업 주식을 왕창 사가지고 그 기업을 땅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 두 개의 집합 간의 아비트라지. 그러니까 같아야 돼요. 두 개가 항상. 같지 않으면은 시세 차익이 이 위험이 하나도 없는 무위험 시세 차익이 생긴다 이거예요. 위험이 없는 무위험 시세 차익을 영어로 아비트러지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되기는 재정거래 기회라고 하죠. 재정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MME로는 뭘 전제로 하냐면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그 기업의 가치는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미 여기에서 결정이 나버렸어요. 결정이 나버렸기 때문에 100이면은 여기서도 주식으로 돈을 100을 조달을 하든 채권으로 빚을 이렇게 100을 조달, 채권으로는 뭐 100을 조달하면 뭡니까? 부채로 조달한다는 거죠.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달한다, 100을 조달을 하든 그건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기업의 가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정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가 여기서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뭐 부채가 0% 이렇게 은행에서 뭐 대출을 안 받으면 대출로 하든 아니면은 50%를 대출로 뭐 빚으로 하든 100%로 빚으로 하든 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MM 이론, 그래서 이제 MM 이론이 그 앞에 이해되십니까? 기업의 가치는 이미 실물 투자 기회 집합에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 시장이나 증권 투자 시장 또는 금융 시장에서 그걸 돈을 필요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하느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MM 이론의 핵심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알기 쉽게 또 다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MM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가치 또는 경제 성장률이란 경제 전체의 창의적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거예요. 실물 투자 기회 집합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이거예요. 애플의 기업 가치는 뭐 만이다라고 하루에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그 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얼마의 돈을 빌려줄 거냐, 얼마만큼 돈을 빌려줄 거냐, 또는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부채로 조달할 거냐, 주식으로 조달할 거냐 하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100%를 주식으로 조달하면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 거죠. 그렇죠? 근데 50%는 회사채로, 50%는 주식으로 하면 부채 비율이 5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조리 다 회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부채 비율이 100%가 되겠죠. 근데 기업 가치는 여전히 만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기업의 가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0%든 50%든 100%든 기업의 가치는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이 기업의 그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이미 만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결정나 있기 때문에 결정되어서 이건 만의 가치를 갖는 기업입니다라고 해서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켜주세요.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좀 켜주세요.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고정돼서 이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부 채무 비율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하등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게 하버드 대학의 논문은 이 MM 이론을 완전히 이렇게 부정한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이렇게 사기극에 가까운 한바탕에 소동으로 끝나고 창피를 당하고 끝난 거죠. 이따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 현실적으로 빚이 많으면 개인이 힘들고 또 기업이 빚이 많으면 망하는데 나라도 빚이 많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MM 이론이
기업 가치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빚이 많고 적고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말이 현실적으로 좀 현실하고 좀 개인적인 어떤 감이나 이거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MM 이론을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창의적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촉진하는 식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을 키우지 않으면, 확대시키지 않으면, 그냥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혁신성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은 죽어 있는데, 정부가 끊임없이 빚만 내 가지고 토건 사업이다 뭐다, 그냥 그 밑빠진 독에 돈 붓기 식으로 막 이렇게 벌리기만 하면 그것은 오히려 효과가 없고 가격을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파산 위험만 크다라는 걸 오히려 MME로는 그 경고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이 실물 투자 기회 집합에서 혁신성이나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켜서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의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데 기여를 한다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은 이렇게 뭐 창의력이나 혁신성은 죽어 있는데 정부가 빚만 계속 쏟아 부어 가지고 엉터리 그 부양상만 되풀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증권 투자 기회 집합이 이 빚투성이가 돼가지고,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은 100이라고 하면 얘는 빚이 100, 120, 150, 빚이 150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이 100이고 빚이 150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150이면 팔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 100짜리를 150에 누가 주고 사겠습니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죠. 안 사면 어떻게 되죠? 파산하죠. 그러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MM이론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내가 빚을 내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빚낸 돈을 쓰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는 빚만 남고 결국에는 내가 얻어들일 수 있는 실물의 가치는 제로가 돼서 내가 망한다 이겁니다. 기업이 망한다 이거예요. 또는 나라도 망한다 이겁니다. MM 이론이 주는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MM 이론에 의하면 경기 부양,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꼭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어야만, 돈을 빚을 내서 빚을 쏟아 부어야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근원은 뭐라고 그랬죠? 혁신성과 기업가 정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혁신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데 돈이 꼭 필요합니까? 나중은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아이디어가 없어.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오는 젊은이들이 모조리 다 공무원을 희망한다. 공기업을 희망한다. 취업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혁신성과 기업가 정신을 확 죽여버린 거죠, 지금. 이런 거 백날 돈을 쏟아 부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밑빠진 독에 돈 붓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4대 강이다 뭐다, 무슨 뭐 GTX다 뭐다 하는 것들이 그게 정말로 그 실물 투자 기회 집합의 가치를 늘리는 혁신성과 어떤 그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켜서 가치를 늘리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MM 이론은. 오늘은
조금 그 경제학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이론을 빌려서 경제 성장률과 정부 채무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좀 그 지식이나 식견이 약간 좀 부족하신 분들은 다소 조금 이해하시기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강연하는 공부방에 여러 번 가서 되풀이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경제를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강서 시민공부방 동영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